아침 8시 47분. 한성의료재단 한성병원 1층 로비. 병원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직장인들은 진료일에서를 손에 쥐고 총총걸음으로 들어왔고, 노인들은 자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고,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들은 번호표 기계 앞에서 우왕좌왕했다. 월요일 오전에 대형 병원은 언제나 그렇듯 작은 도시 하나가 들어선 것처럼 분주했다. 접수 창구 3번에는 이선미 씨가 앉아 있었다. 올해로 입사 6년 차. 병원에서 알아주는 처리 속도 1등 직원이었다.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응대하다 보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서류가 보이게 된다고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다. 건강보험증, 진료카드, 증상. 이 3가지가 전부였다. 그녀가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들었을 때 창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그게 사람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형광등빛 아래 낡고 바랜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다.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다 못해 거의 새하얗고 면도를 한 지 며칠은 된 듯하게 백발 수염이 듬성듬성 돋아 있었다. 점퍼의 팔꿈치 부분은 헤어져 있었고 신발은 낡은 워킹화였는데 앞코 부분이 갈라져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편의점 봉지처럼 보였다. 이선미 씨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어르신, 번호표 뽑으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눈이었다. 서두르는 기색도 움츠러드는 기색도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번호표요? 저쪽 기계에서 먼저 뽑으셔야 해요. 노인은 번호표 기계를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이선미 씨를 봤다.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번호표를 먼저 뽑으셔야 한다고요. 저쪽에. 어떤 과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요.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이선미 씨는 잠깐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창구에는 이미 3명이 줄을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노인을 바라봤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가끔씩 차오르는데. 순환기내과나 호흡기내과 쪽이네요. 가시던 병원 있으세요? 의뢰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선미 씨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한성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3차 종합병원이었다. 서울대를 나온 교수급 의사들이 즐비하고 입원실은 항상 만실이며 외래 진료는 몇 주씩 대기가 걸렸다. 의뢰서 없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건 보통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창구 앞에 서 있는 노인은 솔직히 말하면 그 2가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였다. 어르신, 저희 병원이 좀 특수한 병원이라서요. 보통 12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진료가 가능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가까운 내과 먼저 가보시겠어요? 노인은 말이 없었다. 이선미 씨는 이미 뒤에 서 있는 환자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다음 분, 잠깐. 낮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주변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이선미 씨가 다시 노인을 봤다. 노인은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점퍼 안쪽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처음엔 몰랐는데 노인의 오른손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손이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다. 낡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모서리가 닳아 흐릿해졌고 접혔다 펴졌다를 수백 번 한 듯 구김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빛이 발에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노인이 창구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명함이었다.
이선미 씨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집어들려다 손을 멈췄다. 뭔지는 몰랐지만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내뿜는 무언가가 손끝에서 느껴졌다. 이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다. 이선미 씨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글씨를 읽으려 고개를 기울이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창구 4번에 앉아있던 동료 박진호 씨였다. 올해 입사 2년차,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었다. 어르신, 거기서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쁜데 의뢰서 없이는 접수가 안 되거든요. 일단 자리로 가 계세요. 노인이 박진호 씨를 바라봤다. 나는 이분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선미 씨도 지금 바쁩니다. 어르신, 여긴 그냥 오는 데가 아니에요. 큰 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노인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특별한 감정 없이 그냥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르신, 근처 내과 가시면 금방 의뢰서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받아오시면 저희도 접수해 드릴 수 있고. 오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선미 씨는 아직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읽으려고 했는데 박진호 씨의 말소리에 고개를 드는 바람에 글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명함을 다시 창구 위에 내려놓았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았습니다. 노인이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 안으로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냥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창구에서 물러났다. 이선미 씨는 그 뒷모습을 한순간 바라봤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3명이었다. 다음 분. 노인은 대기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플라스틱 의자가 가득한 대기실. 번호를 들고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은 번호도 없이 가장자리 의자에 앉았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얹었다. 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오전 9시 20분. 대기실은 꽉 찼다. 번호표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고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번호가 호명됐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복도를 오갔고 의사들은 진료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대기실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가까워지자 가끔씩 시선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번호표도 없이 저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노인. 낡은 점퍼. 손에 든 편의점 봉지. 깎지 않은 흰 수염. 옆자리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가방을 무릎 위로 바짝 당겼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2번쯤 노인을 쳐다보더니 자리를 슬그머니 옮겼다. 노인은 보지 않는 척 다 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훈련된 눈이었다. 상대가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피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는 눈. 그 눈이 대기실을 조용히 훑었다. 형광등은 예전보다 밝아졌다. 의자는 예전 것보다 쿠션이 좋아졌다. 벽에는 병원 연역을 적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노인의 시선이 그 액자에 잠깐 머물렀다. 1973년 설립. 그 2 글자를 보는 순간 노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호사였다. 명찰에는 수간호사 김혜란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르신, 여기 왜 계세요?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였다.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온 것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쉬고 있습니다. 접수는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왜요? 의뢰서가 없다고 해서. 김예란 수간호사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어르신, 그럼 대기실에 계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원 규정상 접수 환자만 대기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가슴이 아픈데. 그러시면 응급실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많이 아프세요? 갑자기 심하게 아프진 않습니다. 가끔씩 답답하고. 그럼 응급 상황은 아니시네요. 어르신, 말씀드렸다시피 의뢰서 없이는 외래 접수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 먼저 가보세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올려둔 비닐봉지를 집어들 때 허리가 잠깐 굽어졌다 펴졌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것인지. 김예란 수간호사는 노인이 일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려다 멈췄다. 노인이 일어서면서 대기실을 한번 둘러봤기 때문이다. 특별한 표정이 아니었다. 화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 공간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어르신. 노인이 시선을 돌렸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노인이 잠깐 그녀를 바라봤다. 왔다가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10시 5분. 노인은 병원을 나가지 않았다. 1층 로비 끝 카페 옆 공간에 긴 벤치가 있었다. 환자 보호자들이 기다리는 자리였다. 노인은 그 벤치 끝에 가서 앉았다. 비닐봉지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조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떨림은 여전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노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였다. 처음엔 오른손만 그러더니 이제는 양손이 다 그랬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증상이었다. 병원에 와야겠다고 생각한 건 사실 한 달 전부터였다. 하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다. 동네 의원은 몇 군데 가봤었다. 처방약을 받았다. 그런데 차도가 없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큰 병원에 가라고 했다. 큰 병원. 노인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이 병원이 떠올랐다. 이 병원이 왜 떠올랐는지는 사실 스스로도 잘 설명하기 어려웠다. 오래된 감정 같은 거였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물건처럼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손이 거기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왔다. 그런데 이 병원은 그가 알던 병원이 아니었다. 건물은 더 높아졌고 더 커졌다. 안내 데스크는 3개나 됐다. 외래 진료실이 한 층 전체를 차지했다. 의사도 훨씬 많아지고 직원도 훨씬 많아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간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노인은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다. 예전엔 이 자리가 뭐였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창고였던가. 아니면 의국이었나. 그때 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 또 있네. 카페에서 음료를 받아 나오던 젊은 간호사 2명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노인의 귀에까지 닿을 만큼의 거리였다. 아까 수간호사 선생님이 나가시라고 했잖아. 근데 또 저기 앉아 계시네. 어떡하지? 그냥 놔둬.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환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잖아. 저렇게 계시면. 목소리가 멀어졌다. 노인은 생수병을 봉지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일어서려다 멈췄다. 가슴 왼쪽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심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감이 꽤 오래 지속됐다. 노인은 가만히 앉아서 숨을 천천히 쉬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예전에 그는 환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었다. 숨부터 천천히 쉬어. 오전 11시. 외래 진료실 쪽 복도가 잠시 분주해지더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빠르게 걸어 나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명찰에는 순환기내과 박성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뒤를 전공의 한 명이 자료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박성준 교수가 복도를 지나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는 마주쳤다기보다 박성준 교수가 무심코 흘겨보는 쪽에 노인이 있었다. 그는 잠깐 눈살을 찌푸리더니 수간호사 쪽을 봤다. 저분 누구야? 아, 저도 나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저기 계시네요. 접수 환자야? 아니요, 의뢰서가 없으셔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있어? 보호자도 아니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외부 사람이 여기 계속 있으면 곤란해. 빨리 정리해. 박성준 교수는 전공의에게 몸을 돌려 차트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치 노인이 거기 없는 것처럼. 김예란 수간호사가 다시 노인 쪽으로 왔다. 이번엔 표정이 아까보다 더 단호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접수 안 된 분이 계시면 저희가 좀 곤란합니다. 진짜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이 수간호사를 바라봤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시면 응급실 가시면. 응급실은 응급 환자가 가는 데 아닙니까? 나는 응급이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거요. 어르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규정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규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예란 수간호사가 말문이 막혔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이번엔 진짜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접수 창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의 박진호 씨였다. 어르신, 아까 명함 보여주셨잖아요. 의사 아는 분 명함이에요? 혹시 진료일에서 대신 그걸 쓰시려고. 비꼬는 투는 아니었다. 그냥 확인하는 척 내뱉는 말이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그 소리를 들었다. 노인이 박진호 씨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오?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명함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는 분 소개로 오신 건가 해서. 소개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노인의 눈이 잠깐 좁아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는 없었지만 시선이 몸에 닿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다. 노인은 그 시선들 하나하나를 느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외면하지 않았다. 평생 그래왔으니까. 불편한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노인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비닐봉지를 들고 노인은 천천히 걸었다. 자동문 쪽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오전 11시 37분. 1층 화장실. 노인은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오래 보지 않은 얼굴이었다. 집에 거울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요즘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바닥 위에 떨어졌다. 떨리는 손에 물이 닿자 잠깐 떨림이 멎는 것 같았다. 노인은 물을 손으로 떠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많이 변했네.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병원인지 아니면 거울 속 자신인지. 주머니에서 명함을 다시 꺼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가 낡아서 접힌 부분이 거의 뜯어질 것 같았다. 노인은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조심 눌렀다. 글씨가 보였다. 인쇄된 글씨 아래 손으로 적은 메모가 있었다. 잉크가 바랬지만 노인은 그 글씨를 굳이 읽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외우고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노인이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노인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을 닦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오전 11시 55분. 노인이 다시 1층 로비에 나타났을 때 이선미 씨가 그를 알아봤다. 점심 교대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바통을 넘기려고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자동문 안쪽에 그 노인이 또 서 있었다. 이번엔 창구로 오지 않았다. 로비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서 있었다. 병원 연역 액자였다. 설립 일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적어 놓은 것. 그 앞에서 노인은 꽤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선미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노인의 등이 보였다. 낡은 점퍼를 입은 그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액자를 보는 자세가 묘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읽는 자세가 아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이선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도 모르게. 어르신. 노인이 돌아봤다. 저 아까는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노인은 그녀를 가만히 봤다. 아, 괜찮습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혹시 지금도 많이 불편하세요, 가슴이? 많이 불편하면 진작에 주저앉았겠죠. 그 말에 이선미 씨가 잠깐 웃었다. 노인도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이 병원에 오신 게 처음이에요? 아니요. 아, 예전에도 오셨어요? 자주 왔었죠. 어느 과에요? 노인이 잠깐 액자를 다시 봤다. 이 병원 많이 변했구먼. 이선미 씨는 그 말이 질문의 답이 아닌 것을 알았다. 하지만 뭔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 1층이 이렇게 넓었나 싶고 저 계단 자리에 예전엔 뭐가 있었더라. 노인이 계단 쪽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선미 씨가 계단 쪽을 봤다. 그쪽엔 그냥 계단이 있었다. 별다른 게 없었다. 어르신, 오래전에 오셨어요? 아주 오래됐죠. 얼마나요? 노인이 그녀를 봤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멀었다. 이 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선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액자를 다시 봤다. 1973년 설립. 올해가 2024년이니까 그게 50년도 더 된 얘기였다. 그럼 어르신이 지금 76이요. 계산이 맞았다. 20언저리에 이 병원이 생겼다면. 하지만 20언저리의 환자가 50년 동안 이 병원을 기억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여기 직원이셨어요? 예전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액자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다. 저 사진 봅니까? 액자 안에는 연역 텍스트 옆으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설립 당시 기공식 사진, 첫 수술 기념사진, 병동 준공 사진 같은 것들. 이선미 씨가 다가가서 사진들을 봤다. 흑백 사진들. 옷차림이 낡고 배경도 낡아서 얼굴들이 잘 구분되지 않았다. 여기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글쎄요. 노인이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준공식 기념사진이었다. 건물 앞에 사람들이 가득 서 있는 사진.
저기 앞줄에 제일 젊어 보이는 사람. 이선미 씨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앞줄에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어려 보이는 얼굴. 사진이 낡아서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노인의 손이 떨렸다. 이선미 씨가 그 손을 봤다가 사진을 봤다가 다시 노인을 봤다. 어르신, 이분이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노인이 손을 내렸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이선미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 흑백 사진을 들여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이상했다. 오후 12시 30분. 병원 식당 앞 복도. 박성준 교수와 같이 다니는 전공의 이름은 최원석이었다. 27살. 이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온 지 아직 6개월이 안 된 연차가 가장 낮은 전공이었다. 최원석은 점심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었다. 보낸 사람은 접수 창구 이선미 씨였다. 둘은 병원 직원 단톡방에서 연결된 사이였다. 메시지 내용은 사진이었다. 연역 액자에 붙어있는 흑백 사진을 찍은 것이었다. 그 아래 이선미 씨의 문자가 있었다. 원석 씨, 이거 혹시 알아요? 오전에 계속 계셨던 할아버지가 이 사진 앞에서 한참 계셨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최원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준공식 사진.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답장을 보내다가 최원석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 2층에는 사무처 옆으로 자료실이 있었다. 최원석이 거기 간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딱히 이유가 없었다. 그냥 이선미 씨 메시지가 왠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라는 말이. 자료실은 낮에는 항상 잠겨 있었다. 최원석은 소속증을 꽂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쪽에는 병원 자료들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다. 대부분 두꺼운 바인더들이었다. 최원석은 1970년대 쪽으로 걸어갔다. 설립 초기 자료들. 낡은 바인더를 꺼내서 펼쳤다. 첫 장에 병원 설립 등기 문서가 있었다. 그 다음 장에 초대 의료진 명단이 있었다. 최원석은 그 명단을 읽다가 잠깐 멈췄다. 명단 맨 위에 이름 하나가 있었다. 설립자 겸 초대 원장 윤태준 외과 전문의. 최원석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다. 기공식 기념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까 이선미 씨가 보낸 것과 같은 사진이었다. 맨 앞줄에 선 젊은 남자 옆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당시엔 이름표를 사진에 직접 써넣는 스타일이었는지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원석이 사진을 가까이 대고 읽었다. 윤태준 원장. 최원석의 숨이 잠깐 멎었다. 그는 천천히 바인더를 덮었다. 그리고 자료실을 빠져나와 복도에 서서 이선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선미 씨. 아까 그 할아버지 아직 병원에 계세요? 오후 12시 52분. 최원석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노인은 아직 벤치에 있었다. 아까처럼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조금 감겨 있었다. 자는 것인지 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최원석이 다가갔다. 어르신. 노인이 눈을 떴다. 전공의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그를 봤다. 젊은 의사였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아직 얼굴이 어렸다.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 노인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윤태준이요. 최원석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그 굳음을 노인이 놓치지 않았다. 그 이름이 어떻게 알아? 자료실에서 찾아봤습니다. 자료실. 네. 혹시 이 병원 설립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원석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다. 젊고 아직 풋내기 같고 하지만 눈이 반짝이는 의사. 자료를 찾아볼 생각을 한 게 내 때문이요? 네. 왜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이상했어? 최원석이 잠깐 망설였다. 어르신이 이 병원을 아는 것 같은데 이 병원이 어르신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그를 봤다. 그리고 피식 하고 웃었다. 좋은 의사 되겠네. 최원석이 입술을 꽉 다물었다. 뭔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켜야 할 것 같았다. 어르신, 저 지금 어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 계시겠어요? 노인이 벤치를 손으로 두드렸다. 어디 가겠어요? 여기 있으리다. 오후 1시 08분. 3층 원장실. 한성병원 원장 정재훈은 점심을 먹고 잠깐 서류를 보던 중이었다. 올해로 원장직 7년차. 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된 의사 중 한 명이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더니 최원석이 들어왔다. 전공의가 원장실에 직접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야? 원장님, 지금 1층에 환자 한 분이 계신데요. 환자가 왜 나한테로? 윤태준 선생님이십니다. 정재훈 원장의 손이 멎었다. 종이를 넘기던 손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멎었다. 뭐라고? 자료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같고 나이도 맞고. 잠깐. 정재훈 원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분이 지금 1층에 계셔. 네. 아까부터 계셨는데 접수가 안 되셨어요. 의뢰서가 없으셔서. 의뢰서. 정재훈 원장이 그 말을 뱉는 순간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최원석은 알 수 없었다. 몇 층? 1층 로비 벤치에. 정재훈 원장은 가운을 집어들지 않고 그냥 복도로 나갔다. 최원석이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계단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빠르게 걸었다. 오후 1시 14분. 1층 로비. 사무처 박 팀장이 먼저 알았다. 최원석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이선미 씨가 팀장에게 보고했고, 팀장이 기록을 확인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하얗게 됐고, 그게 옆에 있던 박진호 씨 눈에 띄었다. 팀장님, 왜 그러세요? 야, 너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네, 저 그냥 규정대로. 아니, 정확히 뭐라고 했냐고. 박진호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여긴 그냥 오는 데 아니라고요. 의뢰서 없으면 접수 안 된다고. 팀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왜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이 병원 설립하신 윤태준 원장님이야. 사무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박진호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네. 윤태준 원장님. 초대 원장. 이 병원 세우신 분. 그런 분이 왜 저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팀장이 창구 밖을 봤다. 로비 벤치에 노인이 아직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계단 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정재훈 원장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오후 1시 17분.
정재훈 원장이 1층 로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지나다니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원장이 이 시간에 1층에 내려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정재훈 원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창백했다. 굳어 있었다. 입술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의 눈은 벤치 쪽에 고정돼 있었다. 로비 끝 벤치. 낡은 점퍼를 입고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을 보고 있는 노인. 정재훈 원장이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는 빠른 걸음이었는데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졌다. 5걸음, 3걸음, 2걸음. 그리고 멈췄다. 노인이 시선을 거뒀다. 창밖에서 시선을 거둬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다. 정재훈 원장이 그 눈빛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막혔다. 70대의 노인. 세월이 새겨진 얼굴. 흰 머리카락과 흰 수염. 낡은 옷.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그 눈. 정재훈 원장의 입술이 떨렸다. 선생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십니까? 노인이 그를 바라봤다. 재훈이? 그 한마디에 정재훈 원장이 눈을 감았다. 40년 전 의대 졸업 후 처음 이 병원에 인턴으로 왔을 때 당시 원장이 자신을 불러 앉혀놓고 처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재훈아, 의사는 2가지만 기억하면 돼. 환자 먼저, 그리고 사람 먼저. 그 2개가 사실 같은 말이야. 그 목소리가 바로 지금 앞에 앉아있는 노인의 목소리와 같았다. 선생님. 정재훈 원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로비가 일순간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췄다. 간호사들이 멈췄다. 접수 직원들이 굳었다. 대기 중이던 환자들이 이쪽을 봤다. 병원 원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 앞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그를 내려다봤다. 일어나오. 아닙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제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병원에서 선생님이. 정재훈 원장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이 나고 있었다. 60이 가까운 나이의 남자가 흰 가운을 입은 채로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재훈아.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오. 선생님. 일어나라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정재훈 원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을 닦지 못한 채로. 노인이 그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화난 것도 감격한 것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앉아. 정재훈 원장이 벤치 옆에 앉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예란 수간호사가 입을 막고 서 있었다. 박진호 씨는 얼굴이 하얘진 채로 창구에 붙어 있었다. 이선미 씨는 눈물을 억누르고 있었다. 최원석은 저 멀찍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훈아. 오늘 여기 온 건 사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슴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여기 오면서 이 병원이 어떻게 됐나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게 실수였지. 실수라니요. 선생님은 이 병원에 언제든지. 오늘 내가 본 게 나쁜 의사들이 아니거든.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다.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다. 바쁜 사람들이야.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선생님. 문제는 규정이 우선이 되고 바쁜 게 먼저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뒤로 밀리는 거야. 그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재훈 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노인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 간호사들, 지나가다 멈춰선 환자들. 내가 오늘 여기 들어왔을 때 나를 처음에 제대로 봐준 사람이 있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프다는데, 숨이 차다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내 증상을 물어봤나, 얼마나 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침묵. 없었지. 노인이 다시 정면을 봤다. 규정은 지켰는데 의사는 없었어. 오후 2시. 정재훈 원장이 직접 순환기내과 박성준 교수에게 연락했다. 박성준 교수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에 원장이 서 있었다. 원장님, 환자 한 분 모셔다 드릴게. 박성준 교수가 원장 옆에 선 노인을 봤다. 낡은 점퍼, 낡은 신발. 아까 1층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다. 이분이 이 병원 설립하신 분이야. 윤태준 선생님. 박성준 교수의 표정이 굳었다. 아까 복도에서 빨리 정리해라고 했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그는 천천히 노인 앞으로 왔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됐어요. 노인이 손을 살짝 들었다. 진료나 봐줘요. 박성준 교수가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시겠습니까? 노인이 진료실로 들어갔다. 정재훈 원장은 복도에 서서 진료실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봤다. 오후 3시 45분. 검사 결과 상담실. 박성준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심방세동 초기 소견이 있습니다. 부정맥 일종인데요. 아직 심하진 않지만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왼손 떨림은 본태성 진전으로 보이고 심장 문제와 직접 연관은 없어요. 이쪽은 신경과 쪽에서 따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하면 낫는 건가? 완치보다는 관리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고 심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선생님, 박성준 교수가 불렀다. 네. 저는 선생님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아까 복도에서 제가 한 말은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았어도 하면 안 되는 말이었는데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노인이 그를 봤다. 그 말이 맞아요. 네. 누군지 알기 때문에 친절한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하는 거야. 의사라면 더더욱. 박성준 교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노인이 일어서며 덧붙였다. 근데 당신 진료는 잘 봐요. 설명도 잘 하고. 그건 진심이에요. 오후 4시. 1층 로비. 정재훈 원장이 노인을 배웅하러 나왔다. 둘이 나란히 로비를 걸었다. 원장이 한 발짝 뒤에서. 노인이 연역 액자 앞에서 다시 멈췄다. 재훈아. 네, 선생님. 내가 이 병원 만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정재훈 원장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의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어. 그 말 지금도 기억하지? 네. 잊으면 안 돼. 네.
병원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기계가 좋아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작아져. 그걸 막는 게 원장 일이야. 정재훈 원장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선생님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노인이 액자를 한 번 더 보다가 돌아섰다. 오래 안 왔더니 왔을 때 볼 게 많잖아. 그리고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재훈 원장이 뒤에서 말했다. 선생님, 다음 진료는 3주 후입니다. 오실 때는 꼭 연락 먼저 주십시오. 노인이 발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연락 없이 오면 또 못 들어와요? 아닙니다. 그럼 됐어요. 자동문이 열렸다. 바깥은 이미 오후의 햇빛이 기울어 있었다. 노인이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점퍼, 낡은 신발, 손에 든 편의점 봉지.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재훈 원장은 자동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다. 그의 뒤에는 어느새 로비에 모인 직원들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원장실. 정재훈 원장은 혼자 원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자료실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설립 초기 사진. 맨 앞줄에 선 젊은 윤태준. 그리고 그 뒤로 인턴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정재훈 원장은 그 사진을 오래 봤다.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전 직원 공지 초안을 쓰기 시작했다. 첫 줄에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주 후. 아침 9시. 한성병원 1층 로비. 자동문이 열렸다. 낡은 점퍼, 낡은 신발, 손에 든 비닐봉지. 이선미 씨가 창구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되어 계신 거 맞지요? 잠깐만요. 그녀가 접수를 시작했다. 옆에서 박진호 씨도 일어섰다. 그는 노인 앞으로 왔다. 어르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노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박진호 씨가 앞에서 걷기 시작했다. 노인이 그 뒤를 따랐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를 때쯤 노인이 발걸음을 멈췄다. 벽을 한 번 봤다. 연역 액자 옆에 새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인쇄된 문장이었다. 내가 만든 건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다. 그 아래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태준, 한성병원 설립자. 노인이 그 앞에서 멈춰 오래 서 있었다. 박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장님이 걸어두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 액자를 봤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이 혼잣말을 했다. 너무 작아서 박진호 씨는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있었다. 잘 됐네. 문이 닫혔다. 로비가 다시 바빠졌다. 번호표 기계가 돌아가고 방송에서 번호가 호명되고 사람들이 오고 갔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창구 직원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볼 때 눈을 더 오래 마주쳤다. 아프냐고, 얼마나 됐냐고, 많이 기다리셨냐고. 그 말들이 오늘은 서류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의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의사가 아닌 우리도 다 안다. 다만 잊고 살 뿐이다. 가끔은 누군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보여준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다.